안녕하세요. 지혜를 1cm 높여가는 시간 히터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모입니다. 안녕하세요. 따찌입니다. 네. 합이 참 찌찌뽀. 합이 참 맞는군요. 그러니까요. 텔레파시지. 몇 번을 했는데도. 네. 오늘 오늘은 예, 어떤 오늘은 얘기를 좀 좀 해볼까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거. 아, 저는 항상 제가 항상 좋아하는 돈과 땅 뭐 아 이런 주제. 정말 네버 마님, 엔딩이죠. 네. 마님이 좋아하는 오늘은 뭔가요? 예, 땅인가요? 오늘은 땅으로 갑니다. 야, 이제 예, 주전공으로 예, 왔네. 우리 몇 번째 주식 얘기 한번 했었던 그렇죠.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따지님의 주전공은 뭐 부동산이에요. 그렇진 않습니다. 재테크를 섭렵한 분이에요. 그게 아니라 관심이 항상 많고, 저는 부동산에 들어가서 그 부동산 사장님 되고 얘기 나누는 거 즐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이지는 않지 않나? 예, 저 좋아하고요. 나는 되게 좀 약간 불편하고 뭔가 그- 어, 그리고 이제 저의 취미 생활 항상 그 네이버 지도로 부동산 보고 매물 나와 있는 거 보고. 임장 가고. 예, 근데 좀 실제 가기는 좀 힘들잖아요. 시간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뭐 당장 뭐 아니 네이버 부동산 왜 보는데? 그렇죠, 그렇죠. 살 거 아니잖아. 맞지, 맞습니다. 야구 보는 거랑 비슷합니다. 축구 보는 거랑 비슷합니다. 아니 움직임이 없잖아. 공이 왔다 아니, 갔다 안 하잖아. 왜 여자들이 가방 보는 거, 명품 보는 거, 쇼핑 사이트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뭐 즐겨 네이버 대단하십니다. 부동산에 매물 올라오는 거 항상 즐겨 보고. 여러분 돈 벌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진 않습니다. 예. 대단하다, 그래서 대단해. 되게 그 재미있어요. 저는 부동산을 이렇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는 건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그냥 부동산 자체가 좋은 것인가? 그게 좀 불가분이 이걸 것 같긴 한데,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좀 저는 되게 자산이 매력이 매력이 있구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실물이고 손에 잡히잖아요. 주식 사이버머니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지. 예. 요즘에는 그러면은 조금 음.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부동산 요즘에 그렇죠. 부동산 시세가 좀 안 좋죠. 부동산 요즘 완전히 잡겠다고 주식으로 지금. 쏠려 있고, 이번 정부에서도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약간 그 공간이 주는 그런 그 부동산이라는 그 자산이 일종의 공간이잖아요, 사람들한테. 그렇죠. 예, 거기서 살고 먹고 만나고 즐기는 그런 어떤 공간을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삶이 좀 깃들어 있는 그런 너무 게 너무 약간 좋아요. 포장한 것 같은데. 네이버에서 부동산 보는데 무슨 공간에 사람 사는 거고. 그래서 이게 글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쓰임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되게 흥미롭고 좋은 자산이라고 저는 그렇죠. 예, 아주 생각합니다. 가치로운 예, 자산이죠. 비트코인 따위 이런 애들이랑은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치. 그런 자산이라고 생각. 옛날 사람이라 그래, 옛날 사람이라. 비트코인 한 게 막 그때 막 1억 넘어 2억 가까이 가고 이랬을 때 그렇죠. 원룸 하나에 막 1, 2억씩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어떻게 그 비트코인 하나에 그렇지, 비교할 수 그렇지. 있지? 저는 약간 그런 그렇지. 생각이 이거는 있었습니다. 진짜 눈에 보이는 터전인데 그렇죠. 거기서 그런 게 사람 살 있죠. 수 있고. 예, 그렇죠. 하지만 또 이 땅이라는 게 음.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엄청나게 하죠. 많은 문제를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관심 있게 읽은 책은 어떻게 부동산은 권력이 되었나? 부동산은 어떻게 권력이 되었나? 라는 책인데요. 제목이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동산 어떤 투자 재테크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부동산의 어떤 본질적인 속성에서 비롯되는 맞아요. 우리 사회의 좀 사회 경제적인 그런 맞아요. 의미, 문제, 조금 여파 이런 것들을 약간 뭐 인문학적인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다룬 책인데요. 뭐 기자가 썼어요. 월스트리트 네, 저널인가? 네. 하여튼 뭐 그런데 기자가 그 부동산 쪽 전문 기자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좀 디테일한 그 사실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취재를 많이 해가지고 뭐 하여튼 조사를 많이 해서 쓴 책인데,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우선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우리는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면 사실 아파트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그렇죠. 땅 위에 이제
그 올라가 있는 건물을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본질적으로는 그 아파트나 뭐 하여튼 건물보다는 이제 본질적으로 그 부동산이 부동산이게 하는 거는 토지인데 그 맞아요. 예, 건물이 깔고 앉은 그 땅인데 토지가 가진 이제 세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뭐 예, 예컨대 토지가 어떤 다른 자산에 비해서 어떤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예. 움직이지 않죠. 그렇죠. 이동이 불가하죠. 이동이 예. 불가하고 또 뭐가 있나? 그 이동이 어. 불가하다는 거랑 가장 비슷한 그 속성에서 비롯된 건데 추가 공급이 불가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이렇게 간척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건 진짜 뭐 그 조족제열이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되게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이 없는 자산입니다. 원래 대부분의 맞아요. 거의 모든 자산이나 물건 뭐 설비 이런 것들은 감가상각이 되는데 그 땅은 그런 게 없고 그쵸.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오르죠. 가격이 오르죠. 예. 그래서 특히 인제 추가 공급이 불가능하다라는 음. 점에서는 굉장히 반자본주의적인 그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비트코인 요런 그러니까. 게는 인제 같은 그쵸, 개념이긴 한데 그쵸. 공급이 인제 되게 제한적이다. 근데 땅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불가하다. 이거는 맞아요. 너무 실제하고 예, 이동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되게 이 세 가지 특성인데 이로 인해서 인제 비롯된 게 바로 부 토지가 담보로서 굉장히 완벽한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출을 일으킬 때 인제 담보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의 다른 그 어떤 뭐 자동차라든가 뭐 기계 설비 뭐 하다못해 사람, 음. 신용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랑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완벽한 자산이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인제 대출 어떤 신용을 깔고 앉은 자산 중에 단일하게는 최대 규모인 그 단일 자산인데요. 그래서 인제 이로 인해서 이 과거부터 시작해서 인제 현재까지 좋은 점도 발생하고 나쁜 점도 발생합니다.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부정적인 리스크를 음. 초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제 여기 이 토지의 이 특성에 따라서 특성으로 인해서 본질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이제 문제가 야기가 되는데 일단 이 책에서는 이 뭐 미국 작가이기도 하고 미국 경제가 사실 전 세계 경제에 지금으로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어떤 틀을 제공하기 때문에 미국 건국 때부터 어떤 토지의 역할을 탐구하는 데서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되게 땅을 사랑하는 민족이잖아요. 한국인들이. 아니야. 근데 내가 아닌가요? 이걸 읽으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음. 땅은 모든 민족이 사랑해요. 음. 그 모든 전쟁들이 다 왜 났겠어요. 음. 결국은 땅 따먹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런데 그 땅 따먹기가 사실은 이제 대부분 기존에 있던 땅들 같은 경우는 작거나 완전히 뭐 기존에 살던 사람 차지했던 사람들이 음. 있던 땅들인데 대부분의 이제 대륙 같은 경우에는 미국 1500년대, 아 600년대 미국 그치, 그치. 신대륙 같은 거기는 경우에는 깃발 꽂은 데지 거기는. 그렇죠. 땅 주인이 없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인제 그때부터 어떤 미국인의 어떤 땅 사랑 이런 것이 인제 이때부터 이 미국인의 어떤 땅에 대한 어떤 그 음. 욕망 이것이 거기 그 DNA가 어. 인제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 왜냐면 그 사람들은 유럽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새 땅을 그쵸. 찾아서 미 쫓겨났는데 뭐 쫓겨난 사람도 있고 더 큰 부를 향해 그쵸, 간 사람도 그쵸. 있고. 근데 어쨌거나 그 땅을 향해 간 음.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 미국 그쵸, 그쵸. 그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트럼프. 그래서 인제 미국으로 갔는데 인제 영국이 를 비롯해 유럽 사람들이 거기서 새 식민지를 발견을 하잖아요. 그래서 음. 땅을 보고 환장을 한 거죠. 땅이 그쵸. 얼마나 얼마나 넓습니까? 유럽에서 넓어. 영국 그 쬐끄만 거에서 그냥 아웅다웅하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 잠재력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우리가 농사 위주의 농업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땅 자체가 그렇게 큰 생산성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 있지만 그때만 해도 정말 땅에서 농산물이 그렇죠, 나오는 이제 그렇죠. 거기에 모든 인류가 의존하던 시기여서 땅 이코르 비옥한 땅 이코르 엄청난 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이자 생존이자 뭐 뭐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인간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땅이 있어서 인제 이 땅을 처음에 인제 그 개척해서 간 사람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부를 일군 사람들이 그 땅을 이제 개발해서 소유하고 부를 일구는 방식으로 이제 자신의 부를 축적을 해 가는데요. 근데 가서 봤더니 땅은 되게 또 있는데 노동력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두 가지가 부족했던 거예요. 이분들이 보기에 이제 처음에 청착 당시 초기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뭐 지도자이자 이제 지주들인 거죠. 일단 노동력이 부족해. 그 땅을 이렇게 읽어야지 개간을 해야 거기서 되는데. 거기서 이제 소출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땅이 부족해. 그래서 인구를 늘릴 요량으로 땅을 주겠다면서 이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한 사람당 뭐 헥타르를 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쪽으로 땅을 이제 개척을 해가는 그 그렇죠. 상황이 발생하고 또 두 번째는 이제 뭐 지주라고 해야 되나? 지금으로 보면 기업은 아니니까 하여튼 일종의 하여튼 사업가들인 건데 이분들이 보기에는 돈이 부족한 거예요. 화폐라는 게 부족한 거예요. 그 자기네들이 더 큰 부를 일구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 화폐가 갑자기 얘기가 나왔나 싶었는데 사실 어떤 그러니까 교환 수단이 부족했다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결국은. 말하면 그 교환의 어떤 그 매개체가 음. 부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땅이 있어. 갔는데 땅이 있어. 근데 이 땅을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고 농사를 짓고 그렇죠. 뭐 하다못해 뭐 길을 닦거나 뭐 항구를 만들거나 창고를 만들거나 어떤 생산을 하려면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돈이 필요한 거잖아요. 뭔가 이 자원 해올 돈이 어디 가서 이제 자재를 사온다거나 뭐 이런 돈들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땅이라는 자산은 있는데 그거를 사올 만한 돈, 화폐를 그렇죠. 이거를 조달하는 게 음.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 유럽에는 은화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미국 이제 유럽 쓰기도 부족한데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생각하기에 땅을 담보로 음. 어음이나 어떤 은행권 그 이런 어떤 대출권을 음. 발생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토지담보 대출이라는 아이디어를 이제 내서 이게 원래 뭐 유럽부터 있던 아이디어지만 유럽에서는 별로 그런 게 통용되지가 음. 않았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특히 이제 돈이 부족하고 땅은 풍부하다 보니까 그래서 드디어 본격적으로 토지를 담보로 화폐를 발행하는 혹은 대출, 신용을 일으키는 그런 경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그런 토지 그 지도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토지 지주 중에 한 명이 조지 워싱턴이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 뭐 아마 프랭클린인가? 벤자민 프랭클린 프랭클린도 얘기도 나왔어요. 마찬가지고 맞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국의 파운딩 파더들 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그 독립이나 미국의 어떤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우신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 특히 이분들이 지주였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예, 겁니다. 그렇게 이 어.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토지를 사들이고 토지를 더 비싼 값에 팔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금융 체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이제 열심히 하셨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들 그래서 그런 틀이 어떤 토지와 화폐와의 관계, 토지와 대출 신용과의 관계가 이제 이제부터 생겨나게 돼가지고 이제 미국의 경제가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때 이제 좀 재미있게 여기서 이제 그 소개하는 사람이 이제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부가 되게 많이 커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러는 와중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어떤 가난한 그 기자가 나옵니다. 헨리 음. 조지라고 이분이 보기에는 이제 그때 막 토지 투기가 성행하고 이제 그 미국에서 막 부를 쌓아가는 한편으로 이제 미국이 개발이 되는 또 한편의 그 그늘에는 어 그 빈부격차가 되게 심하게 발생을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했다고 해요. 네. 헨리 조지라는 사람이. 그래서 자기가 이런 이제 가난했지만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왜 자기가 가난한지 이 사회가 뭐가 음. 문제인지를 들여다보려고 하는 그 저서가 바로 진보와 진보와 빈곤이죠. 빈곤이라는 저서인데 1879년에 쓰여져 있는데
뭐 이쪽 이 헨리 조지를 되게 높게 평가하는 측에서 얘기하기로는 정말 이거는 마르크스의 자본론보다 음. 훨씬 많이 팔리고 유명한 음. 책이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또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렸다고 하죠. 그 네. 후에 좀 잊혀지긴 했지만. 네네. 그래서 인제 고런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그 1900년대 후반에 인제 나왔는데 인제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토지에 대한 어떤 과세를 도입하자. 음. 왜냐하면 토지로 인해서 너무 경제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아이디어를 처음에 이제 제기를 했고 그 이것이 처음에는 뭐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부과하자고 했어요. 예를 들어 임대 수익이 음. 있다. 그럼 임대 수익의 100%를 부과해야 된다. 음. 음. 이런 식으로. 다 내놓으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헨리 조지가 보기에는 토지의 지주들이 어떤 거기서 생산되는 모든 노동과 어떤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생산되는 모든 부를 지주가 그냥 가져가는 그렇죠. 이런 잘못된 모든 그 원천과 그 원인이 모두 이 토지에 있다. 이렇게 보고 그 토지에 세금 대대적으로 때려 가지고 그 토지에서 발생하는 그 지대를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듣기로는 굉장히 뭐 너무 뭐라고 해서 너무 급진적인 얘기 공산주의 같잖아요. 아니야 이거는. 근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면 공산주의자들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네.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공산주의자들은 개인의 토지 소유 자체를 그렇죠. 민간의 토지 네. 소유 자체를 안 된다라는 거고 헨리 조지는 더 나은 자본주의로 가기 음. 위해서 왜냐하면 더 어떤 창의적인 일, 정말 노동을 투입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몫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주한테 이 몫이 돌아가면은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그렇죠, 그렇죠. 못한다. 그리고 오히려 헨리 조지는 자유무역을 굉장히 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분의 등장으로 인해서 어떤 토지에 대한 과세 제도가 이제 음.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거 처음에는 그 어떤 토지와 화폐 토지와 그 대출 신용의 결합으로 인해서 되게 크나큰 부가 생기기 시작했고 근데 그로 인해서 어두운 측면이 음. 생겨났을 때 이제 어떤 이유를 개선하기 위해서 헨리 조지 같은 사람들의 어떤 주장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이로 인해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토지에 대한 어떤 과세들 있잖아요. 보유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이 헨리 조지의 아이디어로 네. 인해서 나중에는 실제로 부과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 재밌었어요. 음. 그 인제 이 헨리 조지에서 출발을 해 가지고 토지에 대한 어떤 세금, 단일세 요런 게 나왔는데 음. 그거를 설명하는 게임이 바로 음. 우리가 다 아는 모노폴리. 맞습니다. 그 생각을 해 봤더니 진짜 애들이 네. 뭐 물론 어른도 하지만 애들도 하는 게임인데 음. 여기저기 그 각주마다 돌아다니면서 빌딩 세우고 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모노폴리 게임을 집에 없어서 잘 안 해봐서 음. 잘 모르겠는데 그 모노폴리 게임이 결국에는 한 사람이 결국에는 이게 계속 파산을 해야 돼. 누군가가 어어. 파산을 할 때까지 하는 그래서 그러니까 거예요. 계속 게임이 돌다 예. 보면은 누군가는 파산하고 그렇죠. 한쪽으로 부가 몰리는.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사실 파산을 잘 안 해. 아 그래요? 그래서 어. 이렇게 밤새도록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긴 한데 지금 생각해 보면 '아 진짜 미국이니까 나올 수 있는 게임이구나 이거는.' 그렇죠. 어. 그래서 워낙 그 토지로 인한 이 양극화 이런 것들이 인제 심하다 보니까 요런 것들도 생겨났는데 그러면서 또 한 명의 어떤 여기 이 책에서 얘기하는 토지 관련한 굉장히 중요한 음. 행정가이자 사상가가 한 명이 더 인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인제 라울 라데진스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 원래 인제 네네네. 러시아 로마노프 왕조 사람인데 인제 미국으로 와 가지고 어떤 행정가로서 역할을 음. 하는데요. 이분의 역할은 뭐였냐면 인제 이 19 세기 막 20 세기 요때에 어 "평등한 농지 분배를 해야 음. 된다. 그래야지 좌파 혁명을 막아줄 수 음. 있다."라고 인제 주장을 하면서 토지 분배를 해야 된다. 인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인제 그 약간 진공 상태가 된 나라들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한테 가서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이제 그런 주장을 했고 실제로 인제 이분이 메가더 장군이랑 뭐 약간 말이 통하는 음.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메가더 장군이 좀 통치를 했잖아요 그때. 그때 가서
그 토지를 분배해야 음. 된다. 기존에 이제 전쟁으로 망한 후에 패망한 후에 소작농들한테 토지를 그렇죠. 줘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의 수가 막 되게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나라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승만 정부 때 그랬었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토지의 소유가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느냐를 이제 논증하기 위해서 이 사람의 얘기를 꺼내온 것 같은데 일본의 어떤 그 대지주 밑에서 소작농들이 일했을 때와 달리 자영농이 자기 밭 한 떼기라도 있을 때의 토지의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기반으로 소작농이 자영농이 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자녀 교육도 시키고 생산성도 높이면서 인력을 이제 자기 자녀들을 어떤 현대 국가의 인재로 교육을 보내서 인재로 양성하고 그러면서 이제 중산층의 어떤 토대를 쌓으면서 이 일본이란 나라가 198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전후에 잘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등한 토지 분배를 했기 때문이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좀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고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의 그 코스를 밟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또 일본은 그 토지 때문에 무너진 나라이기도 하죠. 맞아요. 이제 그게 이제 여기서 이제 토지 때문에 흥하기도 그치. 하지만 토지 때문에 이제 리스크도 있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이후에 이제 어떤 토지를 잘 활용하면 나라의 부가 쌓이는데 토지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이제 나라가 힘들게 된다는 그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일본 얘기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일본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되게 토지가 이제 그렇게 해서 부를 쌓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토지 자체가 굉장히 금융이랑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낼 때는 토지를 기반으로 어떤 신용을 일으켜서 거기에 다시 공장을 짓거나 뭐 어떤 농사를 땅을 개간하거나 해서 다시 이제 생산성을 높이고 이런 선순환 방향으로 막 가거든요. 그래서 토지를 제대로 정비하고 토지를 활용하고 토지를 금융으로 썼던 나라들이 되게 경제 성장을 많이 했다는 점이 이제 역사적으로 밝혀집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기도 했고 뭐 일본이기도 하고 근데 반대로 토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동남아시아의 그런 국가들 토지 등기 제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토지를 담보로 뭐 대출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토지가 그 자리에 있지만 이 토지를 어떻게 제도화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국가의 부가 되게 크게 갈리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림자가 있다는 거죠. 항상 좋기만 한 건 아니라는 거죠. 토지가 어떤 국가의 부의 원천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썼을 때는 이제 그 부작용을 일으키면서 금융위기를 많이 그러니까 일으키는데요. 결국은 이게 너무 담보로서 그 부동산에 의존을 많이 할 경우에 결국은 대체로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맞아요. 옛날부터 그냥 전통 산업 하면서 되게 안정되고 근데 뭐 사실 수익성은 별로 좋지 않고 이런 데들인데 이런 데로 이제 자금이 몰리고 좀 이렇게 혁신적이고 역동적이고 이런 애들은 뭐 땅이 없잖아요. 이렇게 맞아요. 새로 신생 기업들은 그러니까 맞아요. 자금 확보가 안 되니까 경제 생산력은 또 떨어지고 말을 뭐 그런 얘기들을 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가 어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은행들이 토지를 가진 기업에만 대출을 해주고 나머지 기업은 대출이 좀 안 간다거나 쉬우니까 네, 땅 짚고 그렇죠. 헤엄치기. 바로 그것이 땅 짚고 헤엄치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토지를 기반으로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문제는 오를 땐 좋단 말이죠. 그쵸. 왜냐하면은 뭐 익히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아까 사례인데 기업이 자기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요. 그리고 또 다른 토지를 사. 그걸 가지고 또 돈을 빌려. 그래서 또 다른 토지를 사. 그래서 계속 그 자산을 불려나가면서 이 토지 값이 오를 때는 이게 이익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한번 꼬꾸라지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와르르. 정말 일본이 진짜 80년대에 뭐 대단했잖아요. 미국 뭐 어디 산다 그러고 뭐 맞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건물들 유명한 건물들 많이 사기도 했고. 그래서 예전에 그 과열의 사례로는 일본 도심 상업지 부동산 임대 수익률이 1%도 안 됐는데 이제 국채보다 토지가 더 이제 그 수익률이 음. 더 국채 수익률이 더 높고 일본 부동산 수익률이 더 낮은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1897년 이때 그 1897년? 1987년 죄송합니다. 1987년에 그때 이제 치솟았는데 그때 일본 전체 토지 가격을 합치면 미국의 4배였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그래서 일본 항공 땅 그 지역 있잖아요. 거기만 팔아도 캘리포니아 주를 맞아요, 산다. 맞아요. 그런 얘기들이 진짜 너무 많았어 그때. 맞아. 그리고 그때 뭐 어디지 무슨 그 높은 빌딩 록펠러 센터인가? 뭐 그런데 거기에도 뭐 실제로 사기도 했죠, 사고 뭐 이런 디케어비.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막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일본이 어떤 토지를 기반으로 이렇게 막 거품 경제를 많이 일으키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플라자 합의라는 거를 그렇죠. 하면서 약간 이제 안 그래도 문제였는데 항상의 문제에는 음. 트리거가 생기기 마련인데 플라자 합의라고 1985년에 그때 나카소네 수상이 너무 이제 그때만 해도 1980년대만 해도 이제 미국이 보기에는 일본이 너무 두려운 존재였던 거죠. 이러다가 이제 그쵸. 제국의 지위를 자기네들이 잃을까 봐서 엔고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엔저로 인해서 너는 제품 수출 너무 많이 하니까 너는 좀 엔고를 해. 그랬더니 일본에 그때만 해도 일본이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오케이. 왜냐면 자기네 물건 잘 팔리고 이 정도 환율 절상해도 우리 물건 잘 팔고 계속 잘 살 수 있어. 라는 과도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아니 근데 같습니다. 솔직히 예. 그것도 있겠지만 예. 미국이 하라 그러면 음. 또 못하지 안 할 수도 없어. 그죠. 안 할 수도 없는데 어쩔 거야. 안 할 수도 없는데 하여튼 그래서 게다가 그러면서 여기서 자신감이 또 하나 자신감이라고 느꼈던 게 이 책에서 인제 얘기를 하는데 그 미에노 야스시라는 총재가 취임을 그 하는 하면서 총재. 하는 일에 일본 일본 은행 총재가 총재. 하면서 그 그 사람이 약간 그러니까 아니 안 그래도 플라자 합의로 엔고가 음. 됐는데 이분이 1989년에 취임을 하고 진짜 역시나 또 과도한 자신감. 그때 플라자 합의로 엔고가 됐는데도 계속해서 땅값이랑 주식값이 막 그쵸. 올라가고 있는 사장이니까 이 사람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1990년 8월까지 금리를 원래 2.5%인데 6%까지 올리고 11개월간 고금리를 유지를 해요. 근데도 정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이렇게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기존의 생각의 경제의 관성 때문에 떨어지지 않다가 인제 91년부터 그쵸. 91년부터 정말 폭포수처럼 땅값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보니까 약간 음. 지금 우리나라가 약간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금 그렇죠. 딱 고 시점이잖아. 예. 이게 환율이 지금 엄청 높잖아요. 근데 물가가 너무 올랐어. 부동산 값도 너무 올랐어. 그래서 하는 지금 다음 달인가 뭐 금리 올린다면서요. 맞아요. 가지고 네. 이럴 때 음. 진짜 잘해야지. 안 그러면 끝장난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때 투자를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죠. 다시 이럴 한번 때 이제 역사적인 조심해야지. 교훈이 그쵸. 여기서 다시 한번. 하지만 뭐 예. 우리나라가 그렇게 뭐 일본처럼 음. 뭐 거품 막 이렇게 와르르 이렇게까지는 갈까 싶긴 해요, 사실. 맞아요. 그거는 예. 아닐 것 같지만 어쨌거나 음. 지금 아주 그 음. 중대한 그 기로에 그러니까 서 있다. 이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과거에도 사람들이 금리 인상 초기에는 별로 이 위험을 그렇죠. 감지하지 조금 오르면 잘 못한다. 몰라, 그죠. 사실. 건강한 조정이다. 그렇죠. 금리가 오를 때 주식과 부동산도 같이 오른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몰라 그때. 그런 이제 초기에는 음. 잘 체감하지 못하다가 뒤에 가서 이제 이거에 한 번에 오면서 경제가 크게 무너지는데 그때 이제 일본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때 일본이 무너지면서 한국에서도 한국까지 여파가 있었습니다. 이때 일본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고 외환위기가 왔죠. 예, 해외로 나갔던 돈을 한 번에 다시 이제 본국으로 송환시키면서 한국에도 외환위기 여파가 오고 그다음에 동남아까지 그 그쵸. 여파가 계속하면서
그 일본 은행들이 사실은 한국까지 와서 그때 대출을 해줬던 음. 거잖아요. 그래서 뭐 되게 엔화를 싸게 빌렸었어요. 엔화 대출이 음. 있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근데 그때 이제 한 번에 자기 본국으로 돌아와서 자기네 나라에서 불이 났으니까 빨리 돌아가야겠죠. 그래서 일본 은행이 가해자이자 피해자이고 막 철수하면서 음. 그때 동남아시아 신용호국이 생기고 이런 사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 거품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그때 그 이제 거품 그 경제가 이제 꺼지기 시작해서 이게 결국에 땅에서 비롯된 이 거품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너무 오래 가고 거의 2000년대 초반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바닥을 2005년에 쳤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토지 가치는. 이게 처음에는 음.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한참 지났더니 잃어버린 20년이래. 그러고 잃어버린 30년이 되더라고요. 어. 40년까지는 안 가더라 그래도 그렇죠. 다행히. 최근에 좀 예. 반등을 하면서. 그렇죠. 그래 와 가지고 진짜 디플레 징글징글하게 오래 갔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토지 가격을 아직도 회복하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거품에 일부 정말 응, 1등지 막 음, 롯봉기 음. 이런 데는 인제 막 다 비싼데 네. 그런 데 아니고서는 사실 그러니까요. 여전히 좀 예, 비리비리한 데들이 많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토지를 기반으로 신용 창출을 엄청나게 했다가 무너지면서 위기를 일으켰던 대표적인 사례인데 우리가 그 사례가 미국에서도 한번 똑같이 있지 않았습니까? 2008년 그렇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이 크게 문제였는데 은행들이 이제 기업들한테 부동산 담보 대출을 많이 그쵸. 해줬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그 그 개인들한테 개인이었죠. 집을 담보로 집값이 뭐 예를 들어 10만 달러다. 그러면 12만 달러를 대출해주고 이런 그쵸. 그때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미국은 그래도 음, 인제 일본을 봐서 그런지 맞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잖아요 그때. 맞아요. 그때 이제 일본의 이 시행착오가 응. 많은 교훈을 줬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 한몸 희생해서 잘못 그 예. 그래서 이제 미국도 같은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것도 역시 이제 토지 때문에 토지와 금융의 어떤 결합이 음. 시너지를 내면서 일으킨 그쵸. 파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땅이라는 게 진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욕망이나 이런 게 되게 응축이 돼 있는 자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진짜 한껏 잘못하면 이게 거품이 끼고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데 저는 음. 이 끝부분에 나와 있던 것 중에 조금 되게 몰랐는데 인상적이었던 게 싱가포르 맞습니다. 얘기가 되게 자본주의는 아니지만 상당히 합리적이다. 싱가포르는 약간 서구의 자유주의와 동양의 권위주의의 그렇죠. 중간쯤에 있는 그렇죠. 그런 나라이죠. 여기는 나라가 엄청 통제를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공공 소유죠. 그래서 나라가 다 몰수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토지 지분은 안 주고 그렇죠. 주택만 음. 99년 임대 분양. 그래서 맞습니다. 자녀까지 살 수 있고 그러니까 거주지는 상속을 할 수 있고 근데 한 가구당 한 채까지만 살 수 있고 두 채부터는 또 취득세율이 인제 20%씩 엄청 세금을 올라가고. 많이 때리고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인제 막 뭐 1 주택 뭐 어쩌고 인제 그런 게 약간 '요런 거를 모델을 삼았나?' 싶은 약간 생각도 좌파 혹은 진보 쪽의 부동산 학자들이 예.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쵸. 항상 싱가포르 싱가포르 얘기를 사례를 하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자본주의는 아니야. 그렇죠. 왜 자본주의는 자본주의가 아니야. 아니냐. 이때 1900 이제 여기도 싱가포르도 그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이제 1950, 그쵸. 독립을 나중에 60대 했으니까. 그때 독립했잖아요. 그때 리쿠안유 총리가 국유화를 시켰습니다. 그쵸. 땅들을 그냥 강제 수용. 응. 그러니까 말이 뭐 정부가 땅을 사들인다는 거지 그냥 그래도 강제 수용이에요. 강제 수용. 보상금은 줬으니까. 보상금 좋지만 그거는 뺏은 거나 다름이 어 없다. 뭐 그냥 합리적인 보상금이라는데 그쵸.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그치, 그치. 그 땅을 다 몰수를 해 가지고 사실상 거의 많은 땅을 몰수를 해서 거기에 인제 싱가포르 그 우리로 음 치면 토지주택공사 같은 그쵸. HDB가 그 아파트를 그거 인제 공공 단지 아파트를 지어서 짓고 응. 지어 가지고 제 친구 싱가포르 사는 얘기 들어보면은 결혼하면 아파트 그냥 무조건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거의 75% 응. 대출해 주고 저소득층은 그 나머지 25%도 뭐 그쵸. 어떤 식으로든 지원해 주고. 하지만 제 친구 얘기 들어보면 그 인제 여기 한 98, 90
80% 정도가 전체 주택의 80% 정도가 HDB 그 맞아요. 공공주택인데 나머지 20% 민간이잖아요. 여기는 겁나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월세가 한 달에 670, 그렇겠지. 700이고 이제 그 아파트들은 좀 더 좋고. 그치. 그건 당연하지. 예. 그건 당연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상적일 수는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처음에 나라가 막 생길 때 그때나 가나 애초에 그렇게 조그맣고. 제도를 설계를 한 맞아요. 거고 다들 못 살고 아무것도 없을 때 맞아요. 지금 다 집 갖고 있고 그런데 인제 와서 이걸 따라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따라할 수는 없다는 이거는 단점인데 그래서 인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인제 이 어떤 시사점이 뭐냐면 인제 전체 가구가 그 나라의 부에서 차지하는 그 부동산의 비중의 가치가 부동산이 차지하는 가치가 한 44%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나라는 60% 70% 그쵸, 우리도 그쵸. 거의 우리는 60, 더 많을 70% 것 같은데. 60, 70%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나라들하고 봤을 때 인제 홍콩이랑 싱가포르를 비교해 이 저자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되게 사이즈도 비슷하고 그쵸. 사실은 뭐 독립해 가지고 뭐 이런 이제 경제도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한데 어느 순간부터 싱가포르 굉장히 잘 살고 홍콩은 지금 처지고 그쵸, 있잖아요. 그쵸. 근데 뭐 그런 정부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저자가 보기에는 어떤 이 토지 정책을 잘 못 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부와 경제가 크게 좌우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펼쳐야 이 나라의 부가 나라가 번영할 수 있다라는 게 인제 이 책의 주장인데 저는 정말 부동산을 요런 관점에서 왜냐면 부동산이라고 하면 뭔가 좀 두 번 뭐 그러니까 좀 뭐랄까 제 2의 자산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하위 자산이라고 해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부동산이 좀 제1 자산 아니었어? 우리가 그렇긴 한데 예를 들면 인제 자본주의의 어떤 핵심에 있는 막 주식이라든 자본 시장 막 이런 금융과 증시 이런 거. 증시 어떤 나라의 어떤 성장의 동력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이 부동산은 대부분 지금은 하지만 한국은 땅이지. 그렇죠, 그렇죠. 어떤 나라의 혁신의 어떤 핵심이라고 그렇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경제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번영의 그 기반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근데 인제 이거를 좀 그런 관점에서 분석해 한 책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부동산 정책,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 해외 부동산 정책을 보는 것도 되게 재미있고 무엇보다 난 미국인들의 땅 사랑이 우리랑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어. 아니 난 이거를 보면서 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혹시 보셨나요? 너무 어렸을 때 봐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바람과 함께 네. 사라지다의 그 주인공이 인제 스칼렛 오하라잖아. 네. 그 여자가 인제 막 이렇게 결혼도 막 하고 여러 번 하고 막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레트 버틀러가 이제 딸이 죽고 레트 버틀러가 떠난단 말이야.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 여자가 인제 "그래. 나는 타라로 돌아가서 새로 출발을 하겠다. 타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인제 주먹을 불끈 쥐면서 석양에서 그러고 끝이 났던 타라가 그 장면이 농장의 타라가 인제 자기 고향이에요. 땅. 결국에 타라 땅으로 자기 땅이에요. 땅으로 돌아가겠다 내 이런 땅에 거. 대한 집착, 아. 동경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가지고 그 생각이 되게 나면서 우리나라도 왜 그 토지라는 그죠, 그죠. 소설이 결국은 그 최서희 일가가 일제 시대에 인제 막 뭐 간도인지 만주인지 막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인제 서사인데 이게 결국 약간 꼭 민족이 우리 미국 이거보다 그러니까 어느 약간 인류 공통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귀소 본능이랄 수도 있고 그 땅에 대한 뭔가 그렇죠, 그 그렇죠. 토지에 대한 집착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 고향 땅을 나와 동일시하는 약간 고런 게 생각이 났어요. 토지가 아주 어떤 재미있는 책이었어요. 토지가 어떤 경제 발전의 토대이자 원동력이 됐다. 실은 됐는데 그렇죠. 우리가 인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사실 개인으로 따지면 이거 우리나라의 특수 상황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그 어떤 경제 활동의 중심 아닙니까? 맞습니다. 돈을 벌어서 결국은 집을 사기 위한 거고. 지금 다 삼성전자로 돈 벌어서 하이닉스 돈 벌어서 다 그러니까. 결국에 집 산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제 주거 형태가 아파트라서 그런 거지. 결국은 내가 살 터전을 마련하기 위한 그리고 그 물려주기 위한 터전 그거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 생활로 봤을 때는 진짜 부동산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는 완전히 중요하다. 우리나라뿐만 핵심이죠, 아니라 핵심. 인간 사회 어느 인간 사회나 사회 다 중요하다. 그렇죠. 뭐 그런 점을 그래서 좀 체계적이고 되게
전문적이고. 네, 재테크 책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예. 재테크 근데 책은 하지만 아니지만 인사이트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네, 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할까요? 네네.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에 또 더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